2003년 5월 17일 서울의 한 유명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4명이 제주도로 3박 4일간의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마지막 날 밤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박지훈 17, 유민수 17, 정대열 16, 김수환 17은 모두 같은 반 친구로 평소에도 우애가 깊기로 유명했다.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함께 어울리며 축구부에서도 활동했고 특히 박지훈과 유민수는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로 지냈던 사이였다. 수학여행 기간 내내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장난치는 밝은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처럼 명랑하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이 머물렀던 제주시 연동의 한 펜션 사장은 후에 네 학생이 매일 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범적인 아이들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정대열은 사진 찍기를 좋아해 여행 내내 친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김수환은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 매일 밤 그날의 여행 경험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한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계속 읽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와 나라를 남겨주세요. 5월 20일 오전 친구들은 마지막 관광 코스인 제주 동쪽 해안 트레킹에 참가했다. 당일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적당해 트레킹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인솔교사 김모 씨, 당시 32세의 증언에 따르면 오전 트레킹 코스에서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욱 활발하게 참여했고 특히 4명은 다른 학생들과 떨어져 나름대로의 탐험을 즐기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점심시간 이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 친구들은 같은 반 급장 이모 학생에게 근처의 비밀 동굴을 찾아 가보겠다며 2-3시간 정도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이들이 언급한 비밀 동굴은 현지 택시기사로부터 들은 정보였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택시기사 양모 씨, 당시 55세는 학생들이 특별한 곳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옛날부터 현지인들만 알고 있던 해안 동굴 이야기를 해줬는데 설마 직접 찾아갈 줄은 몰랐다고 후회스러워했다. 학생들은 숙소에서 슬리퍼와 가벼운 복장만 챙긴 채 나갔다. 정확한 출발 시간은 오후 2시 40분경으로 펜션 로비의 CCTV에 4명이 웃으며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예정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인솔교사들과 학생들이 처음에는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곧바로 제주경찰청, 해양경찰, 소방본부 등 총 150여 명의 수색팀이 동원되어 인근 해안선과 산림, 폐광, 동굴 등지까지 샅샅이 조사했으나 단 한 명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수색 작업은 밤을 새워 진행됐고 헬기 2대와 구조견 4마리까지 투입됐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는 실종 몇 시간 후부터 모두 전원이 꺼진 채 마지막 위치 정보 역시 관광지 인근 도로에서 끊겼다. 당시 휴대폰 기지국 로그 분석 결과 마지막 신호는 오후 3시 20분경 해안도로 근처에서 감지된 것이 전부였다. 언론은 제주 4인 실종 미스터리로 대대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며 전국적인 충격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사가 연일 뉴스톱으로 다뤘고 실종 일주일 후에는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어 방영됐다. 가족들은 수년간 제주도를 전전하며 매년 실종자 현수막을 내걸고 아이들을 애타게 찾았다. 박지훈의 어머니 박모 씨는 매일 밤 꿈에 지훈이가 나타나 엄마,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데 정작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미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건 초기 수사는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의 이정선 경위, 당시 42세, 경력 18년가 총괄했다. 이정선 경위는 과거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러 실종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수사관으로 이상하게도 이 사건만큼은 평소 수사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후에 회고했다. 4명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수백 명의 목격자, 관광객, 인근 업소, 종업원들을 조사했다. 실종 첫 주 동안만 총 340명을 조사했으나 실종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숙소 주변 슈퍼마켓에서 음료와 과자를 계산하는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슈퍼마켓 사장 최모 씨는 4학생이 콜라 4개와 초콜릿, 건빵을 사면서 동굴 탐험용이라고 농담을 했다며 그때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다. 계산 시간은 오후 2시 55분으로
신용카드 결제 기록과 영수증으로 정확히 확인됐다. CCTV에는 그 후 학생들이 해안도로를 따라 농담을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총 7개의 CCTV에서 이들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가장 마지막 영상은 오후 3시 12분경 해안도로 끝자락에서 4명이 비포장길로 접어드는 모습이었다. 이때 박지훈이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음성은 기록되지 않았다. 수색팀은 학생들이 언급한 비밀 동굴이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옛 화산 지형의 해안 절벽 지하 갱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지질연구소의 김모 박사는 제주도 해안선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용암 동굴이 있지만 대부분 위험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해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특히 북동쪽 해안은 파도가 거세 동굴 내부가 침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바닷물에 잠길 우려까지 있어 잠수구조대, 탐사 로봇까지 동원해 조사했음에도 아무런 흔적이나 사고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해양경찰의 잠수사 6명이 교대로 일주일간 수중 탐사를 진행했고 당시로서는 최신 장비였던 무인 탐사 로봇 2대가 투입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탐사 범위는 실종 지점에서 반경 5km까지 확대됐고 심지어 인근 무인도 3곳까지 수색했지만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납치, 실족사, 새벽 백길 밀항 등 모든 가능성이 제기됐다. 납치설의 경우 당시 제주도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실족사 가능성으로는 해안 절벽의 모든 위험 구간을 정밀 수색했다. 밀항설은 당일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출입한 모든 선박을 조사하며 검증했다. 하지만 범죄의 흔적도 타살의 정황도 실족 추락의 증거 역시 없었다. 학생들 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전송된 문자가 있었다. 박지훈의 휴대폰에서 부모님께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단 한 번의 짧은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분석 결과에는 미리 지정된 예약 문자로 밤 9시에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된 것이었다. 당시 휴대폰 기술로는 예약 문자 기능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훈이 평소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기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종 1년 만의 사건은 실질적인 수사 단서를 상실했다. 이정선 경위는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일 뭔가 발견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의 미스터리함에 압도당했다고 토로했다. 3년 후에는 공식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담당팀이 해체되기에 이르렀으나 이정선 경위는 개인적으로 사건 자료를 보관하며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실종 후 가족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내 가족은 제주 4인 실종자 가족 모임을 결성하고 전국의 자원봉사자, 실종자 찾기 단체와 연계해 자체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박지훈의 아버지 박모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에 머물며 전담 수색에 나섰고 유민수의 어머니는 매주 제주도를 오가며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들은 제주 일대와 인근 도서는 물론 부산, 일본, 심지어 동남아까지 누군가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접 찾아다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실종 6개월 후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제보였다. 한국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실종된 학생들과 비슷한 아이들을 봤다며 연락해왔고 박지훈의 부모는 즉시 오키나와로 날아갔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오키나와 현지 고등학생들이었고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정대열의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 탐정과 점술인, 무속인마저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려 했다. 서울의 한 유명한 사설 탐정은 3개월간 제주도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경찰 수사와 다른 새로운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부산의 한 점술가는 아이들이 다른 차원에 갇혀 있다며 특별한 굿을 제안했고 가족들은 푸념하는 마음으로라도 이에 응했다. 제주도의 한 심령술사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구체적인 위치까지 지적했지만 해당 지역을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제보는 결국 오인 또는 거짓 신고로 밝혀졌다. 3년간 접수된 제보만 총 117건이었지만 실제 실종자들과 연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황당한 제보는 네 학생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고 가장 그럴듯했던 제보는 부산항에서 4명의 학생이 중국행 화물선에 몰래 올라타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제보를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내 가족은 매년 제주 수학여행 시즌이면 사고 현장에 촛불을 켜고 SNS 언론에 사진을 올리며 언젠가는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매년 5월 20일이 되면 실종 현장 근처 해안가에서 추모제를 열었고 전국에서 온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켜며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김수환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온갖 음모론과 의문사설이 난무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 중 한 명이 거액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가족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음모론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집단 가출을 했고 가족들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정부 기밀시설에 잘못 들어가 격리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문서 위조나 보험금 사기는 없었음이 밝혀졌다. 네 학생 모두 일반적인 학생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 액수도 각각 3천만 원 수준으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규모가 아니었다. 또한 가족들의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인적 관계 등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 친구들, 제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괴담이 퍼졌다. 동굴에 빠져 영가링가 되었다는 설부터 실종자들이 어떤 비밀 조직에 연루됐다는 민간설까지 있었다. 특히 제주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 동굴은 예로부터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라며 아이들이 금기를 어겨 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실종 80년 차에 이르자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다. 언론에서도 더 이상 다루지 않았고 매년 추모제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가족들만이 홀로 희망을 붙잡고 있었을 때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건 2075년 5월 17일, 실종 후 꼭 12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4시 23분이었다. 박지훈 학생의 어머니 박모 씨, 당시 52세가 제주도 추모제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휴대전화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와 사진 파일이 전송됐다. 당시 박 씨는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처음에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 무서워. 우리가 잘못 들어왔어. 라는 짧고 절박한 문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박지훈이 평소 사용하던 말투와 표현 방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무서운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지훈이가 무서워 라는 표현을 자주 썼던 것을 기억한 박 씨는 즉시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메시지와 함께 어딘가 습기 찬 어두운 터널 안에서 촬영한 듯한 저화질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젖은 벽을 따라 서로를 부여잡고 울먹이는 고등학생 2명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의 화질은 매우 어둡고 흐릿했지만 박 씨는 한 명이 분명 자신의 아들 지훈이라고 확신했다. 아무리 봐도 지훈이의 체형과 머리카락, 그리고 무서워할 때 특유의 자세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더욱 기이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V자 모양의 괴이한 문양이 벽에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은 인위적인 모양이었다. 문양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함께 새겨져 있었고 벽면의 질감으로 보아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동굴 내부인 것 같았다. 제주대학교 고고학과 이모 교수는 후에 이 문양을 분석하며 기존에 알려진 어떤 문자나 상징과도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사진 정보 EXIF였다. 2015년 5월 16일 오후 11시 47분, 제주도 북부 저지대 해안의 정확한 위치 정보 GPS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도 33 3892댁, 경도 126간 3847댁의 좌표는 실종 당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 약 2.3km 떨어진 해안 절벽 아래였다. IT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사진의 메타데이터는 조작된 흔적이 없는 원본 그대로였다. 박 씨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위치를 추적해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GPS 좌표를 따라가던 중 신호가 해저 동굴의 입구 근처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확인했다. 수색팀이 도착한 곳은 평소 접근이 불가능한 해안 절벽 아래의 작은 동굴 입구였는데 만조시에는 완전히 바닷물에 잠기는 위험한 곳이었다. 곧이어 오후 5시 15분
김수환 학생의 아버지 김모 씨에게도 동일한 발신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빠,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시간이 이상해. 라는 내용과 함께 휴대폰 불빛으로 촬영한 듯한 동굴 내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실루엣이 모두 보였고 이들이 앉아있는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유민수의 어머니와 정대열의 아버지에게도 각각 메시지가 전송됐다. 엄마, 도와주세요. 출구가 안 보여. 시간도 이상해. 라는 내용과 함께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떨어진다는 경고음까지 들리는 20초 분량의 짧은 영상 파일이 추가로 전송됐다. 영상 속에서는 네 학생이 모두 나타났는데 12년 전 실종 당시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고등학생의 모습 그대로였고 입고 있던 옷도 실종 당일과 같았다. 영상 속 목소리와 실루엣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담임교사의 확인을 통해 실종 학생들이 맞음이 확인됐다. 특히 유민수의 어머니는 민수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말버릇과 손동작까지 그대로여서 절대 다른 사람일 수 없다며 확신했다. 정대열의 아버지 역시 대열이 특유의 목소리 톤과 웃는 방식이 똑같다고 증언했다. 메시지 접수 즉시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 12년 만에 나타난 결정적 단서로 인해 제주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했고 경찰과 해양구조대, 지질 동굴 탐사 전문가, IT 포렌식 분석팀 등 총 80여 명이 총동원되어 긴급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선 경이 당시 54세도 정년퇴직 후였지만 자원에서 수사에 참여했다. 문제의 사진과 영상 속 GPS 좌표가 가리키는 해저 절벽 아래의 미등록 용암 동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동굴의 입구는 만조시 수면 아래 2m 깊이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 폭은 겨우 80cm에 불과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동굴 전문가 박모 박사는 이런 형태의 동굴은 제주도에서도 극히 드물며 내부 구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입부만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내부로 들어가면 수직으로 수미터 떨어지는 침수 구간이 연속되어 사람이 스스로 진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양구조대의 전문 잠수사들도 산소통을 착용하고도 진입이 매우 위험한 구조라며 일반인이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신 탐사 로봇 3대와 입체 소나 장비가 투입되어 내부를 탐색했다. 탐사 작업은 총 5일간 진행됐고 로봇이 동굴 내부 약 3.6km 깊숙이 진입한 결과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됐다. 어두운 공간의 한쪽 모서리에서 방치된 낡은 휴대폰 4대가 발견된 것이다. 휴대폰들은 플라스틱 지퍼백에 담겨 있어 바닷물 침수로부터 보호된 상태였다. 휴대폰과 함께 고등학생 교복 명찰 4개, 썩은 김밥 조각, 만년필 2자루, 그리고 여러 장의 메모지들이 발견됐다. 명찰에는 서울고등학교 27 박지훈, 유민수, 정대열, 김수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김밥은 거의 분해된 상태였지만 실종 당일 학생들이 점심으로 먹었던 것과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메모지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가 써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메모에는 박지훈의 필체로 "우린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가고 시간 감각이 점점 이상해진다. 만약 누군가 이걸 본다면 엄마에게 메시지를" 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짜로 2015.5 일축이 써 있었다. 이는 메시지가 전송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다른 메모지들에는 벌써 3일째인데 해가 뜨지 않는다. 시계가 계속 같은 시간을 가리킨다. 물소리는 들리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벽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민수의 필체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우리가 들어온 길을 찾을 수 없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벽만 있다는 절망적인 내용도 있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전화기에 저장된 마지막 사진 영상의 시간대와 위치, 그리고 발견된 유해 조각들이 모두 실종 학생 4명과 일치했다. DNA 분석을 통해 메모지에 묻은 지문과 타액, 그리고 교복 명찰에서 검출된 피부 세포가 모두 해당 학생들의 것임이 확인됐다. 극심한 폐쇄 공간 및 저온, 무산소 환경 탓에 미라화된 일부 조직 샘플도 발견됐지만 완전한 유해는 찾을 수 없었다.
포렌식 분석팀의 정밀 조사 결과 2015년 5월 16일 오후 11시 47분경 박지훈 학생의 휴대폰이 단 한순간 13초간만 극적으로 미약한 산지 신호를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통신사 KT의 기지국 로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간에 동굴 내부에서 약 89dBm의 극약한 신호가 감지됐고, 이 짧은 순간 동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된 것이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모 박사는 이 현상에 대해 동굴 최신부 지질의 물암석 열반응으로 인해 근처 전파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증폭 누설되는 극히 드문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현무암 지층은 특정 조건에서 전자기파를 일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으며 지하수와 만나면서 생기는 화학 반응이 이런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다. 통신 전문가들도 12년간 배터리가 지속될 수는 없지만 극저온과 습도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는 전자기기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작동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면서 최소한의 전력으로 시스템만 유지하다가 갑작스런 신호 감지로 일시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욱 기이한 점은 학생들의 메모와 영상에서 나타나는 시간 감각의 왜곡이었다. 메모지에는 밖에서는 단 하루밖에 흐르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이미 일주일 이상을 견뎠다. 해가 뜨지 않고 시계는 같은 시각을 반복한다. 배고픈 것도 잠이 오는 것도 며칠째 같다. 등 강한 시간 왜곡 현상과 현실 감각의 붕괴를 호소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정대열의 필체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시계를 보면 오후 3시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 민수 시계도 지훈이 시계도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킨다. 우리가 미쳐가는 건가? 라는 내용이 있었다. 김수환의 메모에는 엄마가 주신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 먹기로 했는데 먹어도 개수가 줄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기록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모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극한의 스트레스와 폐쇄 공간에서 오는 감각 왜곡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동굴 내부의 완전한 암흑과 일정한 온도, 소음의 부재는 인간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간 감각의 극단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탐사 전문가들은 해당 동굴 내부가 고압 저온 저산소 상태에서 인간의 인지와 생체 시계를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고립 지각장애 증후군 (Isolation Perceptual Disorder Syndrome) 이나 지각 혼돈 환각 (Temporal Disorientation Hallucination)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과학적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영상 속 동굴 벽면의 미확인 기호 및 공간 구조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고고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참여해 벽면의 문양을 분석했지만 기존에 알려진 어떤 문자 체계나 종교적 상징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극한 상황에서 만든 표시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문양의 정교함과 규칙성은 그런 가설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네 학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들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았다. 벽에서 소리가 난다. 누군가 우리를 부른다. 길이 계속 바뀐다. 등의 기록은 환각이나 정신적 혼란의 결과로 여겨졌지만 4명이 모두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모든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핵심 미스터리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과학적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이는 사건을 둘러싼 초자연적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제주 4인 실종 사건의 결론은 전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남겼다. 2015년 메시지 발견 이후 사건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언론들은 12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이라며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 MBC의 실화탐사대는 3부작 특집으로 사건을 다뤘고 KBS는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를 제작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인원과 행동 방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유시간 중에도 반드시 교사 동행을 의무화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안전기기 착용을 권고하고 응급상황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동굴 입구 근처 접근 금지 지구가 추가로 설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해안가 일대 방향 500m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 24시간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이 설치됐다. 제주도 관광공사는 모든 관광 코스에서 미등록 동굴 지역을 제외하고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전국 실종자 가족 연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소식을 전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실종자 수색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실제로 이후 5년간 실종자 수색 관련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첨단 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됐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총 4회에 걸쳐 사건을 심층 분석했고 TVN에서는 드라마 잃어버린 아이들을 제작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팟캐스트 미스터리 한국사에서는 이 사건을 2000년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미스터리 실종 사건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과학계에서도 이 사건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는 극한 환경에서의 인체 생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각장애와 폐쇄공간의 인간심리 연구팀을 신설했다. 이들 연구는 향후 우주 탐사나 심해 탐사 등 극한 환경에서의 인간 생존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굴 입구에는 2016년 학생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세워졌다. 영원한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이 조형물은 4명의 학생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추모하는 장소가 되었다. 매년 5월 20일에는 여전히 추모제가 열리고 있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기리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7년 제주동굴 사고 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제주도 내 모든 미등록 동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한 등산객과 관광객을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어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건이 사회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초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 증가였다.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미스터리 연구 동아리가 급증했고 관련 서적과 다큐멘터리의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일부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초자연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확히 12년 만에 극적으로 세상에 전해진 박지훈 학생의 마지막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메모지 중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것으로 거의 지워져가는 연필 글씨로 적혀 있었다. 혹시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도 누군가 반드시 여길 찾을 줄 알았어.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노력했어.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 메시지는 2015년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박지훈의 어머니는 지훈이가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럽고 동시에 너무 안타깝다며 눈물을 흘렸다. 메시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추모 조형물 앞에 꽃과 편지를 남겼고 온라인에서는 제주 사인을 기억하자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 사인 실종 사건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다. 과학적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12년간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과 변화는 분명하다. 네 학생의 희생은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과 실종자 수색 기술 발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된 것도, 실종자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주도의 그 동굴 입구는 지금도 출입금지 구역으로 남아있지만 추모 조형물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영원한 친구들이라는 이름처럼 박지훈, 유민수, 정대열, 김수환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17세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